스타벅스 오늘의 책 첫 번째는 동업하라입니다. 동업은 우리 사회의 오랜 금기 중 하나인데요. 혼자 하다 망하면 돈만 깨지지만 동업하다 망하면 관계까지 깨진다는 두려움이 동업을 금기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업하라는 그런 오랜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돈과 관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변수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동업의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인 플랜과 가이드를 담아낸 동업 전략서입니다. 절대로 동업하지 마라.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후배에게 선배가 주는 최고의 조언인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 이 최고의 사업 조언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환 GL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신데요. 새 책 동업하라를 펴냈습니다.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꺼내라. 네. 그때 우리가 사실 플랜 B란 말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에 플랜 B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동업하라 이 책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업하라 열풍이 또 한 번 불 것 같습니까? 실제 제가 플랜 B 책을 낸 뒤로 거의 플랜 B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화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그 선수들을 플랜 B를 가동해서 새로운 대체 선수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플랜 B 전도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동업 전도사로 발상을 전환하는 동업 전도사로 많은 호칭을 새롭게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들의 소소한 경험 또는 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업에서 재미 본 경우나 사례를 우리가 별로 못 만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 동업하라 또는 동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아마 동업해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볼 것도 없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동업한다고 하면 보지도 않고서 그 내용을 들어보시지도 않고서 동업 절대로 하지 마라.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라고 다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제 주변에 봐도 동업하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수도 없이 많고 또 동업하다 실패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 또 배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많이 들었지 동업하다 성공했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룹 생활, CEO 생활을 정리하고 독립하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파트너와 동업관계로 초기에 큰 성공을, 저에게 과분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그러면 동업한 경험이 있으신 겁니까? 이 책도 바로 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는데요. 초기에 이제 열심히 전진해서 자기가 잘나서 저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앞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동업관계가 깨지면서 물론 그거에는 이제 파트너의 잘못도 있고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동업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면서 엄청나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봉착을 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제 스스로 복기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돼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성공과 실패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돼서 이 동업관계가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켰을까에 대해서 하나씩 복기를 하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게 됐고. 그러면 동업 성공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찾아낸 게? 네네네. 결국은 이제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서 그걸 성공의 조건으로 잘 승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도 좀 느려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신경전도 많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데 요즘 동업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앞에 좀 소개를 하셨죠. 그런 곳에서 과연 동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일단 동업의 성공 케이스들을 보시면 요즘 아주 추모 열기가 거세게 불고 있는 스티브 잡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성공 신화 그 스토리 뒤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최고의 엔지니어가 같이 스티브 잡스와 사과를 한 입 깨물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성공 신화가 써졌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성공 뒤에 역시나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탁월한 동업자가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성공을 거두었죠. 특히 이제 이런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초기 동업 단계의 성공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동업의 아름다운 분화,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진화,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단계의 대성공까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LG그룹, GS그룹, 구씨, 예. 허씨. 예, 대표적이죠. 이 가문으로 예, 예. 대별되는 그 예. LG, GS의 성공 스토리가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로 보면 네이버, 오늘날의 네이버의 대성공 뒤에 초창기에 동업의 성공 스토리가 있었고요. 예. 지금 한참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티켓몬스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관련한 회사들 대부분이 동업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 동업한 케이스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지금 사업 맨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들과는 동업자의 관계죠. 네네.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네네. 오히려 동업이 더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흔한 케이스다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동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처음부터 동업을 한 사람들은 그걸 동업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동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동업관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예.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복기를 하면서 동업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예. 동업의 범위, 동업의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을 예. 개념 규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동업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동업이란 말은 그냥 대략 지분이 비슷하게 해서 뭐 일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분 관계로 시작하는 것은 100% 동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 제가 실제 특강 등등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특히 연세가 지그시들은 오너분들, 그런 회장님들, 사장님들 대상으로 특강할 때 동업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손을 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초기 지분 관계의 동업만을 동업이라고 머릿속에 넣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개념 규정한 동업들을 보면 느슨한 형태의 동업, 예. 그다음에 강한 결속 형태의 동업,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개념을 원용한 사회적 동업, 이렇게 이제 제가 개념 규정을 해봤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느슨한 형태의 그런 동업들을 보시면 기업에서 오너와 CEO, 그다음에 CEO와 임원들, 임원과 직원들의 관계가 느슨한 형태의 동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동업이라고 개념 규정하는 그거의 기준점은 뭐냐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운명 공동체와 같이 예. 동일한 지향점, 동일한 목표점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동업이라고 일단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개념 규정이 있겠지만 제가 비즈니스에서 바라보는 것은 같은 지향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동업이라고 개념 규정을 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모모 기업이 있습니다. 중견 기업으로서 한 소비재 시장,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재 시장에서 34%를 넘는 부동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던 기업이죠. 예. 근데 그 오너께서 CEO 청부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뉴스에 많이 그렇죠. 회자된 예,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로부터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4%에서 수직 낙하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19%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그 추세로 봐서는 사실상 이 기업은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평소에 누가 오너와 CEO 동업관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 근데 자, 한 기업의 운명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좌지우지됐습니다. 물론 그러네요. 이건 네거티브한 예, 예. 케이스지만 거꾸로 CEO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기업의 운명을 키웠고 기업의 그 파이를 키웠고 성장을 더 가속화시킨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대별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열매는 물론 오너분께서 더 많이 걷어가겠죠. 자, 그렇다고 보면 기업의 흥망성쇠가 한 경영자 또는 임원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예, 그 관계도 우리가 흔히는 그냥 고용관계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단순 고용관계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넓게 보니 한순간에 기업의 운명을 네거티브한 케이스도 있고 포지티브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기업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예. 굉장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 내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우리 젊은 직원들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매일매일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제가 개념 규정하는 동업의 범주에서 소위 말하는 협업, 콜라보레이션과의 관계는 조금 변론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번 느슨한 형태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느슨하지만 사실은 이건 협업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한 그 동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뉴스에 다 이미 많이 오픈이 돼서 그렇죠.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 회사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1,000원 상당의 각 개별 부품 가격이 1,000원 상당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2차 벤더, 소위 말해서 세컨더리 벤더인 현대차, 기아차의 그 협력업체가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서 대외 신뢰도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저희 관계로 봤을 때 한국의 그 어떤 상하 하도급 관계라든지 협력 우리의 관행으로만 비추어 본다면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협력업체가 파업한다고 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대 기업에서 사실 별로 신경 쓸 게 없었죠. 원래 기존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근데 엄밀히 말해서 현대차는 소비자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안정성, 뭐 자동차 하면 저희가 이미지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파업했다. 그러면 저희가 왠지 그 기간에 나온 차는 불량품일 거야, 안 좋을 거야 하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과 1,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파업하는 바람에 이 거대 기업이 멈추거나 또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 그거는 만약에 멈춰서 한 1주, 2주 갔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최고의 그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에 대외 신뢰도에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 대표님. 즉 압축해서 보면 엄청난 그 동업 관계로 같은 목표 지향점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업이 아닌 뭐 고용 관계다 또는 하청 관계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오히려 더 강한 그 동업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업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정된 시간에 이제 그 동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 나가야 돼서 좀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동업자를 그렇다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동업자 맨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동업자, 즉 동업자라는 건 제가 어떤 새로 비유하면 양쪽 날개에 있어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축만으로 만약에 동업자가 빠진다면 동업자가 잘못 제가 선택했다고 하면 한쪽 날개로만 절대로 날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보면 동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 축인데 그런 훌륭한 파트너, 저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 탓할 것 없고 동업자 탓할 것 없고 자기 자신의 번지수부터 자기 자신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부터 봐야 됩니까? 즉 다들 어떤 상대방과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논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업자와 파트너와 궁합이 맞는다, 사업 궁합이 맞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궁합이 맞기 이전에 과연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자기 입장, 상황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감수하는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하느냐 또는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느냐, 저 자신이 약간 비즈니스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냐 또는 비즈니스에서 방어적이냐 또는 위험 중립적이냐, 뉴트럴 존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예를 들어 자기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파트너도 만약에 아주 공격적이고 약간은 좀 설렁설렁하면서 공격적, 도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같이 만난다면 꼼꼼하게 뒤를 백업해주거나 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또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한다 그러면 파트너도 비슷하다면 우리가 어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빨리빨리 대처하거나 어떤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가 좀 어렵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스티브 잡스든 아니면 빌 게이츠든
자기가 못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업자로 선택함으로써 네네. 지금 여태까지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동업자를 선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상황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 주로 따지는 것이 자기와 궁합이 맞는 사람,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거는 저나 앵커님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부분 친한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나하고 찾고 맞는 있습니다. 사람 찾는다. 이제 예, 되게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이 예, 예. 저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예,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부족함, 저의 결점을 예. 보완해주고 또 방어해주면서 알겠습니다. 뒤에 백업해줄 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우자를 고르듯 동업자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희가 좀 간략하게 네네. 예, 해야 아마 이 나머지 시간들을 좀 맞출 것 같습니다. 네네. 동업자 구성에서 보면 숫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홀수 구상을 해라 했는데 어떤 네네.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제 동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현상에 있어서 예.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들이 많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동업의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예. 서로 질질 끌면서 시간만 가고 외적 환경은 변화하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년 넘은 기업이 아주 지극히 드물듯이 기업은 수명주기, 호흡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뒤집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딱딱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애매모호한 가운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보면 이사, 감사의 숫자를 대부분 홀수로 두고 있습니다. 3, 5, 7, 9. 아,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매함을 끝장내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은 다수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다수결이 있나요? 옳은 건 아니지만 예, 반드시 예.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 결국은, 세계에는 결론은 내리고 가야 그렇네요. 되는 현실적 측면 때문에 예. 홀수의 구성이 맞고요. 그 이면을 보시면 전형적인 사례로 이런 좋은 어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제가 예를 들면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그렇죠. 보시면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도 세 개 조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런가요? 예. 둘이서 어떤 공모를 해서 모의를 해서 하다가 한쪽이 배신을 하면 속칭 예, 배신을 하고 빠지면 시장에서 팔고 빠지면 혼자만 남으면 다 끌어안고 그렇죠. 예. 다 받기가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력과 같이 결탁을 해서 하고 심지어 어둠의 세력도 그러한데 저희 좋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애매함이나 모호함이나 예. 어떤 또는 위험의 부담 이런 위험 것들을 부담을 예, 예. 같이 나눠 갖고 그렇네요. 의사결정을 예. 신속 정확하게 하는 그런 홀수의 구성이 제가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동업할 때 되게 이제 요즘은 쿨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도 쓰거든요. 네네. 예.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서 시작하면 좋습니까? 우선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우선 동업을 시작할 때 예. 계약서 쓰자. 예를 들어 제가 먼저 계약서 쓰자 하고 제안을 드리면 너 임마 나 못 믿는 거야? 예, 안색이 바뀌어지죠. 예. 이거 뭐 깨자는 거야? 째째하게? 나를 못 믿는 거야? 라고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죠. 정과 의리로 시작합니다. 합리적 토론이나 어떤 세세하게 구체적인 맞습니다. 사안을 예. 놓고 논쟁을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정, 의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유사시 사업이 잘못되거나 또는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잘 돼서 어떤 배분의 문제, 여하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싸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죠. 법대로 해! 그렇죠. 라고 갑니다. 법으로 갈 때. 갑니다. 예. 그런데 다시 되짚어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합리적 기준이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긍정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 때 결론이 쉽게 나죠. 그렇죠. 그런데 애초부터 말로 했고요. 감정으로 했습니다. 정으로 했습니다. 의리로 했습니다. 법으로 잘 결판 나기가 어렵죠. 합리적 기준점이 없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냐면 결과적으로는 all or nothing.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져서 결국은 백기를 들어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자, 예. 단적으로 한국의 조정, 화해의 법원 예를 보면요. 한국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35%씩 조정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더 가져간다라고 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예. 단적으로 그래 나타나기 때문에 뒤집어서 저희가 잘 될 때 또 못 될 때를 대비해서
합리적 기준, 원칙을 정하는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는 계약서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이 동업에 의한 실패를 겪고 나서 많은 계약서를, 동업계약서를 인터넷 등등 찾아봤습니다. 보통 2페이지, 3페이지인데 상당히 속칭 허접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해서 제가 기업의 일생,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즉 서로 이제 동업을 하자고 해서 회사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정점에 달할 때, 그다음에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 세력에 투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매각 M&A를 한다든지 또는 더 이제 잘못돼서 해산 청산 망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제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써봤습니다. 조항을 다 해봤습니다. 제안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단계, 나중에 우리 어떻게 갈라서자는 단계까지를 해보니까 얼마나 분량이 나오던가요? A4 14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 부록에도 아주 정확하게 다 삽입을 해서 풀 버전을 삽입을 해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A4 14페이지가 나오는 정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나 법률 용어를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의 계약서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말을 하듯이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를 내는데 시작할 때 너는 물건 뭐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과 이런 것들을 대고 내가 점포 구할 돈을 대겠다. 아주 쉬운 말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만 애매하고 모호한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 용어로 만들면 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서로 이해하기 쉽고 나중에 우리가 배분할 때는 매월 며칠 날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 근데 배분의 기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익으로 우리가 본다. 등등으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주 복잡한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제 동업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딱 하나만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모호한 영역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동업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저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까지가 동업이고 어디까지가 제가 동업이 아니냐, 동업의 열매를 어디까지 나눠야 되고 어디까지 가 같이 가야 되는 거냐 등등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했고요. 우선 개념 규정 자체가 모호했고요. 안 했죠. 사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생각을 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상호 불분명하면서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간섭의 괴로움을 주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사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동업도 마무리 단계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동업의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그 가장 최고의 동업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결혼이죠. 서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합치될 때 결혼이 성공할 수 있듯이 동업이라는 게 결국 모든 그 파트너들의 마음이 합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일정 단계 목표로 했던 성공을 이룬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서로 각자 또 다른 영역 또는 다른 분들과 다른 파트너들과의 성공을 위해서 아름답게 분화, 진화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초기 단계부터 어느 정도 성공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준비해서 지분 관계라든지 서로의 역할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서서히 개념 규정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크게 성공한 뒤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분의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각자 더 가져가려는 문제들 때문에 깨지게 되죠.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역시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는 동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려 합니다. 청년 실업이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됐고요. 소위 58년 개띠로 대별되는 그 대량 퇴직,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의 대량 퇴직이 이제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외부 경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함께 가면서 원칙 있는 동업, 시스템 있는 동업만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동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동업의 원칙, 시스템에 대해서 충실히 해나가면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같이 점프 투게더 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점프를 하는데 혼자가 아니고 네, 투게더 하는. 예, 그렇네요. 예, 오늘 우리 사회 이제 통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동업하라는 거는. 예, 새롭게 이제 동업 전도사가 되셔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사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동업이 많아진다는 거는. 네. 우리 사회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신용환 대표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